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후원금이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유튜브 통해서 읍소했던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 15억 원 외에도 가상화폐 60억 원을 보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신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재산 15억 원인 김남국 의원이 코인 60억 원이 있었다. 이건 뭐 매도 시점의 추정가이긴 합니다만 60억 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 2022년 초, 지난해 초죠.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80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량을 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래픽으로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믹스라는 이 가상화폐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아마 25,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떨어진 뭐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이 위믹스 80만 개를 최대 60억 원어치를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보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 위믹스 전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선이 있었고 3월 25일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는데 그 직전에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에 해당하는 그 80만 개의 위믹스 가상화폐를 다 전량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지갑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가상화폐 지갑. 네. 그 지갑에 지금 표현이 뭐 팔았다 뭐 이게 아니고 인출했다, 유입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갑에 들어간 게 유입이고 그 지갑에서 나온 게 인출입니다. 그러니까 인출이라는 표현은 그 후에 팔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거를 다른 가상화폐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이제 60억 원이라는 개념도 작년 그 2월 그 즈음의 가격 위믹스. 왜냐하면 가상화폐 가격은 워낙 이 부침이 심하거든요. 네. 몇만 원 갔다가 몇천 원 갔다가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 가격으로 따지면 60억 원 정도에 상당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가상화폐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뭐 증권도 아니고 뭐 상품도 아니고 현재 법적 성격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없는 겁니다. 저기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후에 뭐 현금화를 했다든가 네. 아니면 다른 걸 어떻게 했다든가 또는 이걸 무슨 돈으로 샀느냐. 왜냐하면 올해 재산 신고한 게 15억 원이 좀 넘거든요. 네. 작년에는 뭐 10몇억 그리고 재작년에 국회의원 처음에 될 때는 11억 정도, 11억 몇천 정도예요 재산이.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그 가상화폐를 샀을 정도면 네. 상당한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미 초기 자본부터 수억 원 그랬을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제 이런 데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네. 특정 금융정보법에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처럼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재산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만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가상자산이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네. 점이 법의 맹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이건 국회의원들이 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자산 이런 가상화폐도 자산으로서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돈은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 일단 가상화폐로 60억 원이
했었다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과거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 종잣돈을 마련했는지 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거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내려갔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뭐로 그렇게 돈을 좀 변호사 일하면서 제가 자산을 모은 거는 변호사 일로 자산을 모았고요. 개업 변호사였는데 개업하고 나서 한 달도 마이너스인 달은 없었어요. 코인으로 돈 번 게 아니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또 처리를 잘 했다면 그동안의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수임료를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뭐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돈을 아껴서 돈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은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을 갖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절약해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렇게 투기성이 강한 저런 가상화폐를 보유하면서 굉장히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금액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이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 과세를 1년 유예하자. 유예해달라는 법안의 그 이름을 법안이 21년 7월에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기가 그만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 충돌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유예한다. 어느 정도 이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어떤 직업 윤리부터 시작해서 네. 민주당이라는 당에 속해 있는데 도덕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당에 속하는 분이 또 젊은 변호사로서 국회의원 된 분이 굉장히 이미지가 깨끗한데 이 뭐냐?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서 밝혀진 거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떠세요? 일단 그 당시 저도 네. 이제 기억이 나는데 과세 유예 부분 가상화폐 이때는 상당히 젊은 층들 우리 MZ 세대가 특히 이 가상화폐 코인 투자 같은 걸 많이 한 걸로 열풍이 알고 불었죠. 있어요. 예. 당시 그때 열풍도 불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과세를 할 거냐 대단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불거졌다고 해서 저도 뭐 김남국 의원 잘 알지만 네. 이걸 본인이 갖고 있어서 뭐 저는 그거는 잘 믿기지는 않고요.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도 좀 차이가 있어요. 언제부터 보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실제로 되게 절약형이고 네. 일부에서는 짠돌이라는 얘기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다 부인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현행 법상으로 네. 문제는 없어요.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상 네. 재산신고 등록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봐도 본인이 비트코인으로 선거를 여러 번 치를 만한 돈을 서너 번 치를 정도의 돈을 뭐 모았다. 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은 저 또한 지금 뭐 불법이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뭐 불법적 요소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비판을 받거나 뭐 처벌받겠지만 지금 나온 거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다른 걸 샀는지 아니면 뭐 가상화폐 다른 걸 구매했는지 현재로서는 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네. 얼마가 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섣부르게 비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신고된 재산 내역을 잠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에 12억 6천여만 원을 갖고 있었고 1년쯤 지나고 나서는 3억 정도 상승한 15억 정도의 재산을 본인이 신고했습니다. 건물, 사무실, 아파트 전세금 5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오피스텔 전세금이 추가가 되면서 8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예금은 11억 정도 있었는데 아마 저 전세금을 내는데 이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예금은 줄어들었습니다. 4억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정치자금 예금 계좌에도 뭐 6천만 원대 있다가 2억 원대로 늘어났고 채권은 2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아마 그리고 가상화폐 여기에 그 더 많은 예금이 늘어난 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가상화폐를 인출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후원금 모자란다고 한 푼 도와달라 그 정청래 의원과 함께 유튜브 했던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네, 후원금 다 찼어요? 한참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라요? 상당히 모자랍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1,000만 원만 써주십시오. 어떻게? 벌써 한번 하세요. 저쪽 보고. 저쪽에 카메라가 있는 건가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올해 뭐 계속된 코로나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만하고 예. 한푼 주십시오 빨리. 계좌번호는 밑에 자막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의정 활동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모두 말이 많아요. 한푼 주십시오 이게. 한풀 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에 하여튼 눈에 띄는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 지금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국회의원들은 입법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 항상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이재명 대표도 방산주를 매입했고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에 이걸 또 팔아버리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고 주의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패싱하고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편해한다는 전언만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괴념치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자, 대통령과 박광온 원내대표의 만남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 보좌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이 극단적인 갈등의 고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념치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민수 대변인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심경에? 이재명 대표는 네. 지난해 8월 이제 그 당대표 취임 이후부터 제 기억으로도 한 거의 10차례 가까울 정도로 10차례나 8번까지는 제가 뭐 세기도 했습니다. 만나자라는 제안 횟수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로 뭐 네. 그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 가서는 안전회의라도 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게 이태원 참사 한 이틀, 3일 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네. 그래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이 복원이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갖고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어제 한 중견 언론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좀 봤어요. 보니까 왜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피하느냐, 만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중견 언론인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를 인간적으로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뭐 이렇게 수사 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나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돼서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으면 그분이 그래. 그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별거라도 할 겁니까? 이렇게 묻듯이 좀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께서는 네. 국정을 공과 사를 좀 구분하시고 이 검찰 사무와 국정 운영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야당 대표와 대통령서 만나자는 거지 뭐 인간 이재명과 인간 윤석열이 만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부하셨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러면 대통령께서 여러 사정이 있어서 당 대표를 만나기 힘들다면은 여야 원내대표는 만난다고 하니까 특히 이번에 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때까지는 그런 얘기 또 안 했어요. 네네. 박강원 원내대표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은 경제나 민생, 안보가 위기가 심각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 노동자가 네. 건폭으로 몰려가지고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 뭐 가리지 말고 당대표가 만나기 싫다면은 원내대표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두 가지 짚어야 되겠네요. 한민수 대변인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잘하셨어요. 자, 윤 대통령이 그럼 왜 이재명 대표를 자꾸 안 만나느냐? 지금 뭐 인간적으로 뭐 싫어한다느니 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 떠나서 이런 겁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날 때는 뭔가 합의가 나오게 되고 성사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올 만한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재판 중에 있고 수사적인 사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거래를 시도하거나 뭔가 불필요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법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제1야당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네네. 그 상황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나는 개념치 않겠다. 이 얘기는 물론 한민수 대변인은 민생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 대승적 결단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것도 그런데 민주당의 사정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투쟁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끌고 나가기에는 어렵다. 민주당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고요. 네. 다가오는 총선 볼 때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더 투쟁 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인이 지금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돌파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결단을 내렸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박강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개념치 않다고 했으니까 뭐 바로 만나겠다라고 입장을 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글쎄 어제 저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박광원 원내대표는 곧장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쪽하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뭔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거는 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통 크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걸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이게 아주 고도의 그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인상적으로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아 대통령이 이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이재명 대표 결재 받아야 되나 이런 인상을 갖게 돼요. 그런 인상이 그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조금은 난감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흔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정치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박지원 전 원장의 판단, 재원 뭐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보면 상당한 정도의 고도의 아이디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되면 뭐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만나자고 뒤집기는 더 어렵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남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장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득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득점하고 대통령실이 의문의 일패.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일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형식은 뭐 자진 탈당이지만 사실상 출당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 명확하지 않은 징계 잣대, 징계 규정, 기준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안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좀 보면서 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결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행 연습했다라는 당시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최강욱 의원, 그 짤짤이라는 얘기를 해서 또 성희롱 그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중징계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 징계가 1년째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징계를 내리긴 했으나 그거를 효력을 발동시키지 않은 거죠. 또한 봐주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돈봉투 의혹 이건 뭐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렀다라는 표현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21일 만에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탈당을 시켰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당 내에서 의견들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변호사님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당 내부에 이제 그 징계 같은 경우는 뭐 징계의 윤리가 독립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거나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만 탈당이나 이런 것들은 정무적인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이게 이제 징계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개인적인 비리와 당 전체의 도덕적 흥결로 보일 수 있는 돈봉투 사건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돈봉투를 실제로 살포한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금권 선거 뭐 예를 들면 매표행위라는 치명적인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하게 탈당 조치라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이런 피할 수 생각이 없었다. 들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비리는 이 개인의 의원들이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파악하는 데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현금을 이제 살포한 행위 자체는 그 의혹 자체만으로도 사실 민주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민주당 저 상황을 보십시오. 저 시간별로 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짤짤이 거짓말 저 혼자 이게 제일 먼저 나왔었죠. 예. 이 기준이 없다.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그 온정주의 내부를 이렇게 감싸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한미수 대변인 옆에 계시지만은 김남국 의원 얘기할 때도 근검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감싸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넘어가다가 이번에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거에다가 내부의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니까 결국 저 두 분은 탈당 조치가 된 겁니다. 뭐 자진 탈당으로 한 거지만은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자정 기능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된다. 예를 들어 비슷한 경우에 뭐 저희 당 잘한 건 아니지만 저희 당 내부는 윤리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저희 보고 징계 세게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안 하면서. 그래서 그 민주당은 내부에서 분명히 불만이 있을 텐데 이게 표면화되지 않는 그 문화, 감싸기 문화, 그 빨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뭐 참 국민의힘이 뭐 정치 공세하다 보면 타당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격할 입장인가 싶긴 합니다. 그쪽 당에 벌어진 일들이 하도 심각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되는 의원들 이름들 보면은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네. 공천 헌금 의혹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 당은 정말 공천 헌금과 공천 헌금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 사회 비판이 나오거든요. 서로 타당에 대한 뭐라고 하다 보면은 공격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1년 동안 계속 여당 됐다고 사건 끓은 거 아닙니까? 네. 내부적으로 고발됐는데 당에다도 계속 진정 들어왔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당무감사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허물부터 들어보는 게 좋고요. 제가 좀 난감한데 아니 김남국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니까 보면 진짜로 근검 전략을 합니다.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한 거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그렇게 빨리 조기국이 해야 된다. 많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당도 그렇고. 네. 그리고 자체 조사하면 셀프 조사가 될 테니까 검찰에 맡겨라. 그런 공격했었어요. 송영길 대표 와가지고 본인이 책임지겠다. 탈당하고 검찰청까지 가가지고 자진 출두까지 했어요. 조사 빨리 해달라. 구속시켜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 정도는 빨리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사안인데. 우리 손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한나라당에 이어서 한 1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저도 민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만약에 드러난다면 정말 민주당이 또 반성해야 되죠. 지금은 의혹 수준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재빨리 처리하라. 두 분이 결단을 내려서 탈당까지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예전 거랑 건건이 사안이 다 다른데
같이 놓고 비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 지적을 위한 지적,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아니,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형사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돼서 체포 동의안 계속 올라갔고 혐의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임 액수가 4,800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 안 하고 있는데 기소도 안 된 사람 둘은 갑자기 또 탈당을 시켜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뭐 한나라당 시절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덮으시면은 옆에 앉은 저로서 난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분 다 난감한 것 같은데. 그 어차피 뭐 저 이제 정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뭐 네. 저희가 보기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저런 평가가 아까 뭐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과 뭐 박광원 원내대표 간의 만남,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득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갖다 놓고 보면 또 이건 실점 요인이에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징계가 그때 다른 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가까운 기준. 그렇죠. 내편 무죄죠. 내편 무죄.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보면 저희들 같은 그 기자들의 눈으로 보면 네. 앞으로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정치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이해가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사태나 서로 득점 실점이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뭐 선거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의 화법을 두고도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비판 목소리도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죠. 당 내에서도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제안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요? 굳이 그렇게 당대표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글쎄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박수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하면 네.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원하게 얘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다 이재명이란 뭐 그런 별명까지 이미지까지 생길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 좀 하십니까? 요새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누구한테 질문을 받을 때면 아마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이 답변을 했다가 자기 문제 처리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아마 굉장히 신중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이다에서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그 빠진 톡 사이다가 쏘는 된 거네. 네. 톡 쏘는 그런 측면들이 다 날아간 건데,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처신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런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네. 기자들하고 저렇게 그 무슨 코미디 같은 저런 대화를 뭐 한 번 정도는 혹시 모르겠으나 네. 여러 번 하게 되면 그거는 평가가 점점 더 당내에서조차 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의혹으로도 혐의로도 재판에 많이 넘겨져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 직무를 정지해달라 당헌 80조 1항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 이게 또 맞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핵심이 쟁점이 된 것은 이걸 당헌 80조 1항을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용으로 삼았냐 아니냐 이 여부를 법원에서 좀 따져달라는 건데, 관련해서 목소리를 좀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빨리 그냥 봉합을 하자라는 거죠. 아니 지금 방탄 프레임을 계속 공고화하면 어떡하냐. 자기 사법 보호하려고 방탄하려고 저건 그냥 동원한 거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당원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그럼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예외 조항이 있죠. 이제 어떤 그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직무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정치 탄압과 관련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을 지금 민주당 최고위 당무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니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어제 그 심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한 3주 뒤에 판결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처분을 신청한 그 신청인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 왜냐하면 원래 출석을 해서 원래 이제 직접 출석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출석하는 걸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무효이고 절차상 하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용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래 이렇게 이제 당 내부의 정치적인 결단이나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일부 절차적인 흔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총의가 결국은 그 의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직무정지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보지만 일단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처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민주당이 가지는 부담이나 어떤 상징적인 것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 이후에도 이렇게 당대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정치적인 목소리도 꽤 힘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로는 당 내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사소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절차 위반되면 이렇게 법률적인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인 어떤 프로세스도 굉장히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에 대해서 대화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문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돈을 달라고 징징대는 이정근에게 농담한 것이다. 그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하고 그래야 그걸 요구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녹음 파일이 존재합니다. 저희도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은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분이 이제 본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됐으니까 저렇게 방어는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한 차례 또 기각도 됐고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뭐 3만 개 넘는 녹취 파일이 나올 정도로 상시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뭐 2,000개, 3,000개 정도가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지금 강래구 씨가 농담했다고 말하면 전혀 논리가 성립 안 하는 것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저 얘기하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농담이라고 말하면서까지 방어해야 하는 저 어떤 그 안타까운 상황 본인 입장에서 그걸 또 역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농담이라고 얘기하면 손정희 변호사님 뭐 이게 뭐 수용이 됩니까? 재판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농담인지 여부는 사실 전체의 취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한 대목이 조금 과장되거나 농담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서로 돈을 요구하고 받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농담이었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녹취록이 일부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농담일 리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은 이 농담한 것이라는 주장은 조금 더
더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에는 조금 더 정당성이나 그 신빙성을 더 보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씨 일당들이 좀 허위로 가장해서 내가 돈을 좀 더 지키려고 거짓말을 많이 시켰고 부풀렸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내부 관계자들끼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거짓말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시점에 강래구와 이정근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된 상황이었지 대립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단순히 허위나 농담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서 일단 법정에서 저 주장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래구 씨가 얘기하는 거는 검찰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 법정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 육성 그동안에 TV조선에서도 계속 틀어줬잖아요. 네. 틀어주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농담인지 아닌지 그 상식적인 사람은 금방 압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웃음기가 섞였다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강래구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정말 엑기스를 알려주네. 네, 이렇게 네. 얘기해서 둘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진지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농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글쎄요. 저는 뭐 법정에까지 가서 저런 주장은 아마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저 상황뿐만 아니고 네. 그리고 그 통화의 앞뒤가 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뭐 농담 여부는 금방 아마 판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3일 만에 영장 재청구했고 어제 재청구했는데 영장이 발부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전 부원장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온전한 석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르게 경선자금 중지하셨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모르게 경선자금? 아닌데 오늘 재판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전혀 경선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그 유전 본부장한테 도망가라고 한 적 없나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손정혜 변호사님, 만기 석방 시키지 않고 보석으로 풀어주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만기 전에 이제 풀어졌다라고 보이기보다는요, 이 사건 재판이 너무 장기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계속 그 구속영장을 연장해가지고 할 만큼의 단기간 내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 조건부로 보석을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주장도 검찰이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이제 보석 신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일부 인정이 됐고 특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뇌물이나 배임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예상컨대 이 재판은 수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석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보면은 네. 보석이야 이제 뭐 석방의 필요성이랄지 조건을 보고 재판부가 판단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판이 과정되는 건 뭐 저야 뭐 보도를 접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정권 바뀐 뒤에 이제 그 관련자들 수사진도 바뀌고 검찰도 바뀐 뒤에 관련자 특히 유동규 씨 진술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180도 바뀌었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뭐 김용전 부원장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 뭐 재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동규 씨가 진술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많이 그 탄핵이 되고 부정이 되고 진술의 진정성 근거가 확실성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유례 관련된 보고를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진술은 다 그렇게 주장해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김문기 씨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인가요? 입사 전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인이었는데 어떻게 같이 가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갑작스럽게 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낙담해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기사를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오죽하면 재판장이 부장판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증인의 진술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이런 걸 보면은 좀 전에 김용전 부원장이 얘기했듯이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유동규 씨가 거짓 진술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재판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재판 방청기들을 기자들이 이제 그 여러 군데 쓰는데 그 네. 기자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이 좀 조금씩 다르죠. 그 뉘앙스의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어느 이제 좀 특정 그 버전인 것으로 보이고 제가 뭐 저는 뭐 그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도 대단히 많기 네. 때문에 그거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일단 실언과 녹취록 논란 기자회견까지 해명하고 나서고 있는데 논란이 더 커지면서 중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이 탈북자 출신의 태용호 의원의 몸에 배어 있는 이 북한 근무 스타일에서 비롯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보좌진 상호 비판하라우 이렇게 항상 이걸 한답니다. 뭔가 자신의 반성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또 경계 그리고 지적 이런 것들이 매일 이 태용호 의원실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뭐 북한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평양 스타일이 화근이 된 것이다. 자, 보시죠. 그림에서 보셨듯이 월화수목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주 7일 내내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하죠.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서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서 태용호 의원 기준으로 밤 11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사이에 보좌진들이 퇴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넘어서도 퇴근이 안 되고 일요일에 교회를 간 20대 직원이 있었는데 그 보좌진에게 다 나와서 일을 하는데 왜 빠졌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좌진들의 불만들이 쌓였고 그 쌓였던 불만들이 이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관찰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생 본인 몸에 밴 스타일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여기까지 어찌 보면 태용호 의원은 성공 신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효과적으로 이제 이른바 탈북을 하고 북한에서 엘리트였는데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집권당의 국회의원까지 지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본인의 성공 신화에 너무 몰입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럴 때는 누군가가 그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사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해서 좀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교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성공 신화라는 것 때문에 그 너무 묻혔던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라든지 청년 보좌진의 어떤 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천과 관련돼서 그 녹취 파일이 나왔을 때도 사실 내부에서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유출됐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거를 유출시킬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이러한 평양 스타일 때문이다라는 어떤 해설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 사람 쉽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런 근무 스타일이 원인이 됐다고 보기보다는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태용호 의원이 저거 외에 예를 들어 쪼개기 후원금도 받지 않았고 뭐 다른 청년 보좌진 채용에 있어서도 부정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이런 부분도 이제 뒤에 나왔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2016년에 결국 우리나라로 귀순을 해서 4년도 안 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도 보시면 거의 태용호 의원의 당선을 예상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막차로 이제 됐어요. 그때 그 분위기를 보면 너무너무 감격하는 장면이 저는 눈에 딱 띄더라고요. 네. 본인이 탈북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과정이 다 지나갔을 거고 굉장히 본인 스스로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업됐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이 얘기들은 그 전부터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분은 본인의 스타일이 한국에 와서도 통한다고 계속 믿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윤리의식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결국은 이렇게 의혹 그리고 이런 폭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스타일이 본인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지금 또 어떤 화근이 되어서 본인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태용 의원이 3.8 전당대회 때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단 발언 논란으로 인해서 평가도 좀 바뀌고 있는데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목소리 들어보시죠. 본인이 그만둬야 됩니다. 정치에 잘못된 것만 배우게 된 거예요. 이번에 발언도 그러고 후원금 쪼개기도 그러고 나 아주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년의 행위를 보면 아 저분이 정치를 좀 한국 정치를 잘못 못된 것만 먼저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태용호, 김재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에 있죠. 아마 이런 기류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태용호 의원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집단 린치를 날리고 있다라고 좀 아쉬움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태용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앞으로의 뭐 과제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5월 8일에 윤리위가 열릴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소명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하필이면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7일에서 8일 1박 2일 동안 열리는 거라서 혹시라도 이 징계위 기사가 막 뜨기 시작하면은 한일 정상회담 기사가 묻히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이걸 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뭐 논의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 7일, 8일 한일 정상회담이랑 이 윤리 개최 예정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뉴스가 묻힌다 이런 걱정이 있고 또 사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윤리에서 예를 들어 징계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 당원권 정지 1년 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최고위원직이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정지가 될 뿐이죠. 1년 지나면 복귀를 전제로 하고 규정이 돼 있고 또 최고위원 거리 사유가 사퇴 이외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당원 당규상. 그럼 1년 동안은 최고위원으로 역할을 못하지만 1년 뒤에 남은 임기는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최고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정원이 9인데 8명, 7명 가지고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잦은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9명의 온전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는 문제된 이 최고위원 분들이 잦은 사퇴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큰데 그것은 뭐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봐야죠. 두 분 다 잦은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소란스러워지긴 하겠네요. 한민수 대변인님. 근데 좀 전에 영상을 저는 보니까 집단 린치, 뭐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좀 전에 나왔던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뭐 사무실 북한도 아닌데 자아 비판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태용호 의원을 아마 저 기사도 보면은 이거는 누군가 또 배후에서 나를 집단 린치하려고 하는가 의심할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우리 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태용호 의원이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좋게 얘기하면 뭐 언론에 많이 등장해가지고 뭐 그 모습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김기현 대표나 다른 지도부가. 하지만 태용 의원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또 다른 뭐 진짜로 공천과 관련된 폭탄 발언을 한다든지 그걸 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8일 날 또 최고위를 안 열릴 거다. 열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도까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꾸 윤리위가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여당에 주장하면서 당 지도부가 이미 당원권 1년 정지를 그게 좋겠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 독립성에 상당히 큰 저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게 맞고 전 이게 당장 태용호 의원의 입에 따라서 여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집권 여당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미군 용산 기지 있지 않습니까? 용산 미군 기지가 무려 120년 만에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 이곳을 찾아서 직접 소개했는데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1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금단의 땅 용산 어린이 정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야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서 야구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자, 윤희석 대변인님, 청와대 개방에 이어서 용산 어린이 정원까지 개방했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실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 청와대 너무 좋다.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거지 이 대통령이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해서 한 거고 용산 오셔서도 그동안 일본군 1904년 이후에 일본군의 진지 그리고 미군이 점유하고 있었던 이 땅 너무 넓고 좋은데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약속하셨고 이것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정원을 어제 개방하는 행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윤 대통령은 특히 이 어린이들 또 이 반려견 이렇게 대할 때는 특히나 더 진심인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약속한 거를 지킨다는 차원도 있지만은 그 또 한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이 국민들께 많이 부각됐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7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여러 일정들이 좀 궁금한데 지금 좀 알려져 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거는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하게 되죠. 그 만찬 장소가 지금 아마 한남동 관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집에서 먹는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다음 그날이 될지 모르지만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을 지금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일 의원연맹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참석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고 다음 날은 또 우리 국내 재계 인사들을 만난다고 해요. 이런 일정들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년 만에 복원되는 셔틀 외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반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일 구력 외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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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식민지 역사 왜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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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일단은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당당한 국격 외교, 실용적인 국익 외교를 펼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손주희 변호사님,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걸 앞두고 이렇게 반일 감정을 좀 건드리는 흠집 내기 위한 어떤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있는데요. 어떤 목적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오는 손님이니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내 여론 중에는 분명히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진정 어린 사과와 그리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야 된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각을 또 일부 시민단체나 야당에서도 전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래를 위한 정치적인 결단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포기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 희생하고 양보를 했으니 일본 측에서 받아야 될 선물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요번에 뭐 한남동으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을 것인데 적어도 과거사에 대해서 뼈아프게 지금 사과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피해 당사자들께 하는 어떻게 보면 성의 있는 이야기, 사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입니다. 7일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방한합니다. 지켜보죠. 자, 지금부터는 놓치지 말아야 할, 놓치면 또 아까운 그런 뉴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김만배 씨의 과거 기자 시절 이야기가 저희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저축은행 임원이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을 관련된 기사를 쓰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시죠.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총 1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사회 지도층 도박 취재를 했는데 당신 이름이 있더라. 당신 기사 쓰겠다. 기사 쓰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2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까운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 비리 사건 검찰에게 얘기해주겠다. 이때도 마찬가지 수법을 썼네요. 검찰에게 얘기해주겠다. 또 2억 원을 챙겼고 대출 관련 수재 혐의 관련해서 검찰 고위 간부 잘 안다. 2억 땡겼고 법률신문 인수 대금 필요하다. 2억 땡겼고 회식비 골프비도 지원해달라. 2억은 더 땡겼습니다. 총 10억 원을 땡겼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저 정도 되면 기자라는 이름으로 김만배 씨가 활동을 했지만 사실상 법조 브로커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사회 지도층 도박 취재는요. 저 문제로 이제 이 유모 씨라는 사람이 A저축은행 그 오너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거 쓰지 마라 그러고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더 요구를 해서 2억 원을 지금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후 가까운 사이라기보다는 아마 거래 관계로 이제 발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총 10억인데 뭐 저런 정도라고 한다면 참 기자라는 직책이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인데 실제 그 저런 식의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된 일부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이 뭐 이런 그 기자들이나 이런 비리들 뭐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저 당시에 저 도박 취재는요 저렇게 하고서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만배 씨의 과거 그 부정 비리 이게 뭐 대장동뿐만 아니고 이런 점에서도 낱낱이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기자 주변에 본 적 있습니까? 저 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저긴 자기가 본인이 취재를 하면 기사를 써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데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걸 보면은 또 저 임원은 나중에 또 김만배 씨한테 또 돈을 또 역으로 뜯어내려고 또 대장동 개발을 한다고 한 뒤로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씨나 저 유모 씨라는 임원이나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병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자들이 지금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도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잠깐 언급이 됐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반대로 김만배 씨가 이 해당 저축은행 임원에게 또 수억 원을 건네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범죄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제 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잘 봐준다고 했는데 또는 뭐 그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아서 10년간 복역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 대장동 사건을 접하니까 내가 예전에 돈을 갈취당했던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부동산 개발을 해서 돈을 갖고 있구나라고 접근을 해서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돈 뜯은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걸 막으려면 돈을 달라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또 실제로 김만배 씨가 돈을 줍니다. 우선 2억 5천만 원을 주되 구속되지 않으면 1억 원 추가해서 주겠다.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공수가 교대됐다 뭐 이런 표현도 좀 그럴
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게요. 서로 약점을 잡고 협박하면서 돈이 오간 점, 굉장히 범죄의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검찰도 그래서 이 2억 8천을 받아간 이 사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으로 기소했습니다. 즉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범죄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형사 재판을 회부한 것인데요. 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으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시 공격당한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공갈죄, 뭐 변호사법 위반죄, 뭐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들이 참 많았고 1심 선고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있어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그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심을 좀 피하기 위해서 질병 위로금이라고 위장을 했었는데 그 위장하자고 했던 그 제안도 김만배 씨가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맞습니까? 네, 김만배 씨가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 곽 씨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심각한 질병으로 위장하는 방안을 하자라고 이 뇌물을 마치 정상적인 어떤 위로금, 퇴직금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보이고요. 네. 하지만 검찰에서 확인을 했더니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에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의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1심에서 곽상도 아들 사건이 이제 뇌물이 무죄가 나와서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죠. 네. 이거는 유죄의 어떤 정황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연차의 그 직분의 그 재직 기간을 생각했을 때 50억이라는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더니 그 아이디어를 위장하게끔 하자는 측의 그 계획이 애초부터 설립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항소심에서 이 정황을 검찰에게 유리하게 보고 유죄의 판단의 근거로 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김만배 씨,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판단했을 땐 중대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위로금 확실합니까?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중재해라고 판단을 했어요. 탄압재해라면 고깃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50억은 아버지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정산이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텐데요. 상식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충북의 절반 이상의 지역이 정부가 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 출산율을 잡기 위해서 지자체가 파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괴산군이 올해부터 셋째 이상부터 출산 장려금을 무려 5천만 원으로 통 크게 올렸다고 하는데 첫 수혜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괴산군에 사는 임씨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뭐 좋은 소식인데 출산 자체도 축하받을 일인데 또 그 임신 출산 지원에 대한 조례까지 이제 제정을 하면서 출산 지원금에 대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2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는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임씨 부부가 많은 축하를 받았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뭐 네이나 담요, 산모 영양제 같은 선물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일시금으로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5년간 10회에 걸쳐서 이제 지급된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일단 출산 육아 수당 1,000만 원,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이런 금액들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고 네. 지자체별로 이제 각각의 어떤 특혜나 어떤 선물이나 이런 지원금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네. 산후조리비도 지원이 된다라고 하고요. 기저귀 비용도 지원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또 아기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또 어린이날이니까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죠. 근데 연휴 중에 폭우가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야외 행사는 당연히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된 상태고 그래서 실내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특히나 실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또 비가 오면 이제 또 실내 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날씨 구경하고 밖에서 많이 놀았어요. 어린이날인데 비가 와서 속상하고 짜증나요. 자, 이 비 소식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대신 실내 공간으로 실내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실내 이용 티켓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얼마까지 뛰어 올랐습니까? 네, 원래 이제 매직 패스 같은 것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구매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는 사실 예약 전쟁이죠. 그리고 미리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암암리의 중고시장 같은 데서 또는 직거래로 네. 돈을 얹어서 팔아라, 사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존 가격이 35만 원대를 60만 원에 사겠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모로서는 또 아이가 놀이공원 가고 싶어 하니 두세 배는 들여서라도 이제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런 어린이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암표 같이 파는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 좀 양심 불량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 이후로 어린이날에 비가 온 횟수가 이제 6번이라고 하는데 그 6번 있을 때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비가 오지만서도 어린이날은 좀 즐겁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린이날 그리고 내일, 모레 3일 동안의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